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소장님. 네. 그래서 비서실장 누가 된다고요? 그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 감과 느낌과 추측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 원희룡, 장제원 이 두 분들 이름도 상당히 오르내렸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분들을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무수석 정도로 좀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의 위상상 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조선과 YTN에 그렇게 풀을 하면은 확정이 될 거다,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치라는 것이 본인들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상당히 역풍과 반발이 심했고 특히 양정철 비서실장 설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박영선 국무총리 설은 아직도 상당히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성철 소장님이 취합하신 취재 정보에 추측 취재 정보는 아니고 추측에 의하면 이정현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으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방송을 하니까 해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 꼭 반대대로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 했잖아요. 그래. 저 2년 만에. 소장 말씀 장 2년 소장 만에. 얘기 듣고 해. 근데 이제 바뀔까요? 또 인디안 2년 걸리는 거 김우재 씨. 아니에요? 한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앞서 이제 대통령과 만남 자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로 네. 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보세요? 저도 그 카드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러니까 있다. 이제 금주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질 공산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인선은 나름대로 확정이 돼 있고 그 후보군을 아마 2배수로 압축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에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들, 비서실장까지 뭐 모르겠지만 총리는 최소한 한 2배수로 해서 박영선, 김한길 이 카드를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의견을 물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선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이고요. 비서실장은 저는 말한 대로 이정현 전 대표도 있지만 장제원 카드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리하고 좀 다르게 그 옆에서 지근거리 있기 때문에 신기를 어느 정도 잘 보살피면서 쓴소리를 툭툭 할 수 있는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정현 전 대표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뭐 장제원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거의 밤양갱 수준으로 달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인선보다는 총리 인선에서는 야당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이루어지고 이번 주 안에 아마 금요일, 토요일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은 지났는데요. 그러면 아니 아니야, 다가오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만나고 나서. 자, 근데 장제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선이 되면 과연 이게 인적 쇄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에 대해서 인적 쇄신의 크기가 얼마만큼인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데려온다고 인적 쇄신이 됩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풀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유승민 전 대표 그런 수준의 분들을 옆에 둘 겁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총리 인선 자체가 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살짝 끼어들면 그래서 대통령이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중간에 황콜 탈퇴해가지고 뭐 항쟁이라든지 실패한 정부를 회복한 경우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결국은 남아있는 3년이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완전히 황콜 탈퇴해서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 세 분들을 했을 때가 지금 박 전 원장이 이관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권에 가까웠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그쪽에서 조언을 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야당의 지지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총선 때처럼 이번 총선의 중요한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배신자 또는 이탈자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이분들을 세워도 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해가지고 측근들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혁신이냐라는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저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사실 그래서 총리 뭐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도 지금 지났는데 못하고 있다. 여기 자체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 안에요. 이미 이제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그 핵심되는 뭐 몇 명 이외에는 다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놓고 보면 총리를 되게 파격적인 인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대국민 이미지도 괜찮고 약간 협치의 그 인상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비서실장이야말로 그건 대통령이 편한 사람 쓰는 게 맞잖아요. 비서니까. 그리고 그 비서실장 정도는 막 거리를 두고 밖에서 막 쓴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24시간 격의 없이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분이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면서, 신뢰가 있으면서 그 비서실장이 정말 얼굴 붉히고 쓴소리를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당장은 잠깐 서운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비서실장이려면 저는 장제원 의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진수희 전 네. 장관께서는 그 파격적인 총리 총리는 인사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그 한 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유승민 전 대표도 파격 인사, 당내 인사지만 굉장히 협치의 느낌이 있을 뿐더러 유승민 전 대표를 총리 지명하면 민주당에서도 반대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 보면 근데 유승민 민주당의 전 의원은 역선택 인물로 늘 유승민 전 근데 대표 가능성은 더 떨어져 보이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보다. 가능성 더 떨어져 보이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 파격적인 이미지나 대통령이 정말 변했네, 이런 인상을 주기에는 훨씬 더 나은 카드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요 기용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물론 뭐 장 소장님께서는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는 문제는 좀 이제 깔아앉은 것 같다라고 네. 분석을 하셨지만, 처음에 이 언론에서 이 두 분 이름을 듣고 안 놀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먼저 가장 들던가요? 황당했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오보가 아닌가? 이게 잘못된 취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취재를 쑥 해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특정한 분과 대단히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이 TV조선과 YTN에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취재 결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당선인은 이제 그 특정한 분을 김건희 여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가까운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다녔다라는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기강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서관급 분들이 특정 언론사에다가 이러한 제보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검토된 바 없어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분들이 아니 맞아요, 검토됐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박영선, 양정철 이 분들에 대한 인사의 검토가 실질적으로 행해졌고, 이분들을 임명하려고 상당한 수준의 결심까지 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그 기사, 단독 기사 보도된 다음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린 글을 보면 뭐 협치가 중요한 시기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거 보면 직접 제의도 전 같다고 네. 봐요. 보는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걱정은 그런 거였겠죠. 나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좀 야당 쪽에 야당 대표한테도 좀 그런 거를 하면서 하지라는 아쉬움 같은 게 뭐 있었다 싶어요. 지금 진수희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SNS 글이 정확하게는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었고요. 이걸 두고도 그래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보니까 총리 지명이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애둘러서 거절한 거다. 그 라는 민주당 분석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아니 네, 제가 확인한 질문 바로는 드리려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연구원장한테는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측근들과 통화를 바로 했고 저도 의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 이번 인사를 준비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절차상들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영선, 양정철 두 카드에 대해서 협치를 가장한 협공에 속을 만큼 민주당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은 결국에는 친문 세력의 하나의 어떤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선거를 이기고 나서 이 인사들이 기용함으로써 지금 내부의 분열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야당과 말씀한 대로 좀 얘기가 물밑 작업을 좀 정문화해내서 한 다음에 나왔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의견을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대통령실에 그것도 정식 라인도 아니고 비선 라인에서 흘려서 나왔다. 이건 당사자들도 불쾌하고 민주당도 불쾌하기 때문에 이를 영수회담 전에 나왔던 모든 행태들은요 야당과 협치하려고 했던 그런 행태들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두 카드에 대해서는 황당하나 박영선 전 장관의 의지나 지금 현재의 흐름상에서는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본인이 아예 고사했거든요. 이거는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예. 박영선 전 장관은 아마 조금 불신은 본인 스스로 좀 살려놓고 싶고 의혹이 있는 것 용산에서도 좀 살려서 이 카드는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놀랐거든요. 솔직히. 어떤 어, 부분이 왜요? 안 놀랐습니다. 저는 이두 두 분의 분이 기용에 그동안의 대해서요. 뭐 네. 행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박영선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전 장관. 전 장관님이 계속 이 정부에 대한 견해들을 밝힌거나 뭐 요새 하버드에서 선임 그 연구원하고 연구도 계시죠. 나왔고요. 그분이 또 반문이었다 친문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굉장히 이 내부에서 실용을 내세우면서 그런 노선들을 꾸준히 밝혀왔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그 유력 분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지 여기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아니라 뭔가 그다음에 다른 지금 라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재명 거. 대표한테 부탁한다고 한들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가 될 겁니다. 이걸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이상의 뭐를 해주는 문제의 타협 없이는 전 민주당 전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준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인준 받는 것보다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받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순서는 잘못됐지만 이제 그 박영선 카드 던지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이거 받아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박영선 카드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인 것이 지금 민주당 당내에 결국 아직까지 친문 친명 사이에 뭔가 갈등이 물밑에서 굉장히 있다라는 걸 자인하고 하는 모양새로 되고 바깥에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총리 자체를 총리 인선을 뭐 비서실장 그걸 정치적으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의 어떤 무게는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총리가 아니면 아예 관료 행정적으로 민생을 칠 수 있는 관료 출신에 서로 그러면 정치적인 색깔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에 홍남기 뭐 총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 색깔이 없고 관료를 장악할 수 있고 관료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야당과도 그냥 행정적인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무미건조하면서의 관료에 내공 있는 분을 갖다 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 카드라든지 김한길 뭐 이런 카드들이 야당과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희석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자체가 과연 전체적인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라는 차원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야당 쪽 인사들을 이렇게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검토를 했는데 무슨 협공이라든지 뭐 이관계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 보이는 게 좀 맞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빌리면 그러니까 이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 제3 라인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테이블들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예를- 지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싸리 죄송합니다. 아예 입을 예, 아예. 닫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이나 알아들었어요. 평론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검토를 하면 우리도 잘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참고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좋지 맞아요. 이걸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장 선생님 제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절차도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공식 절차를 밟아서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식 입장이 아니라 비선 라인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좀 그 허망한 인사.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인사로 나왔기 때문에 따지면 피해자들은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연구원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식처럼 됐으면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봐서는 별로 이거 논의 대상에서 치워져 버릴 수 있는 공산이 크다 그 얘기를 그런 하는 논리라면 그냥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주제가 나와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대표가. 이 대표나 이재명 대표. 박지원 아니, 근데 우리 저희 정치인사 패널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관계 나는- 협공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한 대로 다시 반복되지만 어떤 의견이 물어오지 않고 박영선, 양정철 두 카드를 하는 거.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이나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야당과의 관계는 있지만 야당 내에서 굉장히 그분들을 보는 시각이 곱지 내 않아요. 말은 점잖게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잘 모르겠다. 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진행상을 지켜보자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얘기하셨으면 자, 얼마나 그럼 좋았을까. 저도 원론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인선 얘기는 좀 지켜볼게요. 네, 누구로 네. 정리가 되는지.